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떻게 공부 좀 잘 돼요? 벌써 얼굴들이 이게 좀 푸석푸석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열심히 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날씨가 이래서. 자, 오늘 그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이 있죠? 요거 가지고 또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들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또 까먹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죠. 네. 날라간 게 많을까요?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어디로 갔을까요? 지지역으로 갔나?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우리 재산세라는 거 공부했었죠? 재산세? 재산세라는 세금은 지난 시간에 어떻게 공부했냐면 우리가 관할이 어디였죠? 관할이 시, 그렇죠? 시라든가 아니면 군이라든가 구가 주체가 됐었죠? 그래서 시군구가 주체가 돼서 요 시군구가 공부를 본다 그랬어요. 공부가 뭐예요? 공적인 장부. 그렇죠? 공적인 장부. 공적인 장부를 보는 거야. 공적인 장부는 뭐가 있을까요? 대장이라는 것도 있고 또 등기부. 그죠? 등기부 등본 두 가지가 있죠. 등기부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등기소. 거기 이제 법원 관할이고 대장은 이제 해당 시군구청에서 관할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공부상의 현황을 보는 거야. 현황을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겠죠? 여기 뭐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뭐 여기 홍길동 써져 있을 거고. 그렇죠? 홍길동. 그다음에 뭐 1제곱미터당 뭐 토지 대장이라고 한다면은 뭐 얼마 원 이렇게 써져 있겠죠? 네. 요런 자료가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홍길동 씨인지 누군지를 이제 가리는 거죠. 그러면 이 홍길동 씨 건지를 파악을 해서 신고 납부하는 거였나요? 고지 납부가 되는 거였나요? 고지 납부다. 전세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거기서 날라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고지 납부를 해서 고지 납부. 그럼 고지 납부하는 거를 우리는 무슨 징수라고 배웠죠? 무슨 징수? 보통 징수. 그렇죠? 보통 징수. 이런 말에 이제 자꾸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징수하면 된다. 보통 징수하면 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보통 징수가 된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라는 것은 5가지 재산이 있었죠. 5가지. 토지 재산, 그 다음에 건축물 재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주택. 그렇죠. 주택이라는 재산이 있었죠. 주택. 그 다음에가 선박, 그 다음에가 항공기. 그래서 이런 준부동산도 들어가고 부동산도 들어간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는 재산세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 왜 안 나온다? 그렇지. 자동차세를 내니까 재산세를 내지는 않는다.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홍길동 씨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 홍길동이 될 수 있지만은 공부상 소유자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매매가 된 거야. 그렇죠? 매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매도인한테 고지해야 될 거냐, 매수인한테 고지할 거냐를 판정하는 중요한 날짜가 있었죠. 그 날짜를 뭐라고 했었죠? 그 날짜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렇죠? 6월 1일. 오늘 이렇게 답변을 잘하는 거야. 그래도 복습을 하시나 보네요. 네. 자, 6월 1일. 6월 1일 무슨 일? 이럴 줄 알았어. 네. 자, 과세 기준일. 그렇죠? 과세 기준일. 네. 자꾸 반복하시면 돼요. 네. 과세할 수 있는 기준 날짜라고 한다. 과세 기준일. 그렇죠? 그럼 기준일 날 현재 시점에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한테 고지한다.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 세법은 실질 과세니까. 실제가 중요한 거지 공부 현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론 공부 현황이 홍길동 씨가 실제로 똑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매매가 됐다면 만약에 5월 29일 날 잔금이 넘어갔다. 그럼 잔금이 넘어가면은 이거는 홍길동 씨 소유지만 이거는 매수인한테 잔금 넘어갔으면 취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29일 날 잔금 넘어갔으니까 6월 1일 현재 누구 거? 매수인 거. 그럼 매수인한테 고지서를 발송해 주면 되겠죠. 맞나요? 네. 이런 걸 우리는 사실상 소유자라고 했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는 대장에 있는 내용을 보고서 우리가 재산가액을 정하면 되는 거죠. 그때 이 재산가액을 요 대장성에 써져 있는 제곱미터당 얼마 요거를 5글자로 무슨 금액?
표준액. 그렇죠? 시가 표준액. 기억나요?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이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 그렇죠? 다만 이제 시가 표준액에다가 곱하기 우리가 무슨 비율을 곱한다는데 무슨 비율? 공정시장가의 비율. 공정시장가의 비율. 네. 공정시장가의 비율. 그 다음에 곱하기 세금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고지서를 발송하면 된다. 이게 우리 재산세의 핵심적인 얘기들이었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1번 지문 보시면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뭐도 있을까요? 주택. 그 다음에 선박항공기가 있다.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외워놓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의 무슨 비율? 그렇죠.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렇죠?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왜 곱하냐면 이 시가 표준액은 비탄력적인 금액이 한번 딱 정해지면 가격에 움직임이 없어요. 연초에 딱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격은 움직임이 없단 말이야. 근데 시세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반영해 줘야 되지 않느냐. 뭔가 이런 시세적인 걸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 비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뭐 70%도 됐다가 60% 됐다가 80% 이게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토지 건축물은 70%로 해주고 있고 주택은 이제 60% 잡아주고 있어요. 이게. 그럼 만약에 시가 표준액이 1억으로 조회가 됐다. 그러면 1억 원 곱하기 토지라고 한다면 70%를 곱해주면 돼. 그러면 금액이 7천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금액이 1억이 7천으로 바뀌면 좋아지는 거죠. 그만큼 세금 금액이 좀 작아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70%가 좋은 거야? 60%가 좋은 거야? 60% 좋아지지. 왜냐하면 1억에 60%는 얼마야? 6천이니까. 맞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은 거다. 왜냐면 이 금액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런 기능을 하는 걸 뭐란다? 공정, 시장, 가의 비율. 이거 곱해준 이유는 뭔가 좀 시세를 좀 반영을 해주자. 그러니까 이 비율이 낮을수록 좋은 거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재산세 세율은 표준세율. 자, 표준세율의 뜻이 뭐예요? 표준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자, 우리 이런 용어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특례세율이 뭐죠? 특례? 예외적인 세율. 그렇죠? 그러면 거기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중과세율. 중과라는 것은 규제 목적으로 우리가 있는 거. 그렇죠? 물론 지금 뭐 이 세율을 못 외워 상관없어요. 어차피 까먹었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토지의 표준세율, 건축물의 표준세율,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특례세율은 뭐가 있었냐면, 특례세율은 이런 게 있었어요. 도시지역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도시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특광시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특광시지역을. 그렇죠? 자, 그 도시지역. 그러면 도시지역 안이 있고 도시지역 밖이 있는 거야, 이게. 안이 있고 밖이 있어. 그러면 도시지역 아니면은 요 도시를 갖다가 만든다. 그러면 이 도시의 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도로망, 그렇죠? 이런 도로망이나 지하철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어야겠죠, 그렇죠? 마치 우리가 수서역에서 지금 지제까지 이제 개통했죠, SRT가 이제 개통됐지 않습니까? 네, 타 보셨어요? 그럼 뭐 하셨어요? 네? 한번 타봐야지. 네, 저도 아직 못 타봤는데 타보려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 당연히 이 가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 혜택을 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기반시설, 이런 거 기반시설 하는데 이런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돈이 들어간다고. 그렇죠? 이런 걸 이제 과거에는 도시계획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 그럼 그 비용을 더 내놔라 이거야. 도시 밖은 건물주가 있죠. 여기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산세 표준세율은 내라. 오케이. 내겠다. 여기도 표준세율 내라. 오케이. 그런데 당신은 얘하고는 다른 점이 이런 기반시설의 혜택을 보는 거잖아. 확충이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더 내라 이거야. 특례세율로서 더 내라 이거지. 이해하셨어요? 예, 이걸 지금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왜 이런 말이 드는지를 이해하자 이거죠. 더 내라 이거야. 그러면 몇 프로 더 내라고 1000분의 1.3만 더 내봐. 1000분의 1.3만 더 내봐. 율이 높진 않죠. 대신 이걸 매년 더 받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특례세율로 갑니다. 이런 거를 도시지역분 재산세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도시지역분 재산. 도시지역 아래 있는 재산은 표준세율에다 플러스 알파로
1000분의 1.4를 더 내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중과세율 제도가 있었는데 재산세 중과세율 제도는 뭐가 있었냐면요. 재산세 중과세율은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경기도입니다. 그러면 서울과 경기도를 무슨 지역이라고 할까요? 무슨 지역?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그렇죠? 여기를 과밀 억제권역이야. 과밀 억제권역. 그렇죠? 과밀 억제권역. 그러면 과밀 억제권역이니까 과밀 인구 밀도 높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과밀 지역에다가 지금 뭐냐? 요게 뭘까요? 요게? 그렇지. 이제 그림의 세계를 금방 이해하시네. 공장이야, 공장. 그러면 과밀 지역에다가 이런 공장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세관청은 뭐냐? 규제하겠다는 거야. 나가세요. 그러면 세법상 규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금을 많이 받는 수밖에 없어. 그렇죠? 공법상 규제는 뭐예요? 인허가죠. 인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인허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렇죠? 어저께 제가 무슨 모임이 있어서 어떤 분이 상가주택을 자기가 처음 지어본 거야. 근데 원룸을 뺐는데 원룸을 갖다가 보통 합법으로 지어요? 불법으로 지어요? 네? 네? 내 마음을 속이면 안 돼. 그렇죠? 합법으로 지어요? 불법으로 지어요? 불법으로. 어떻게 해야지 불법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칸을 막 쪼개기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냥 칸을 막 쪼개 언제든지 띄었다 붙였다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지. 그렇죠? 딱 걸린 거야 이게. 딱 걸려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보수 명령을 내려서 안 그러면 인허가 안 내준다. 그러니까 그냥 뭐 난리가 난 거지 이게. 그렇죠? 그래서 보수 명령을 내렸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허가라는 걸 처음 받아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머리 아파 죽겠다 이거예요. 맞아요. 머리 아픈 거야. 인허가 한번 못 받아 봐야지 이 정신을 차린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할 때 왜 이렇게 분양가가 비싸지? 자, 근데 그 인허가에 따르는 그 스트레스를 한번 그 비용이 거기에 녹아들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 지어놓은 거 파는 게 더 쉬운 거야. 그렇죠? 우리 중개사는 뭐죠? 남 지어놓은 거 파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지어 보면은 야 여기에 진짜 뭐 이 스트레스 받는 비용 플러스 또 현장 감독해야 되지. 그 보이지 않는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가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흰머리 놔주고 머리 뽑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머리 심는 비용 들어가고 등등등등.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하나 이게 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한번 지어보신 분들은 본인이 그 스트레스를 받아봤기 때문에 이 건물 그래 저 정도 그냥 좀 비싸지만 그래 저 정도 주고 사야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나가라 이거야. 그러면 공법상은 그렇게 인허가로 규제하는 거고 세법은 세금 많이 부과하는 거야. 왜 과밀 지역에다가 왜 공장을 가지고 계세요? 나가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중과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밀 지역에다가 뭐가 들어오고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경기도에다 지금 문제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요 평택에서 좀만 더 가면 어디죠? 천안이야, 천안. 그럼 천안에 공장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럼 천안은 중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왜? 천안은 충청도니까. 근데 가장 경기도에서 가까운 데가 충청도 천안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천안에 공장을 많이 세운 이유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천안에서 넘어왔다면 중과를 맞는 거니까 딱 천안이 거기 걸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천안이 경기도하고의 접근성도 좋고 서울하고의 접근성도 좋은 거니까 다 지하철, KTX 다니지, 지하철 연결되지, 화물열차 다닐 수 있지. 그러니까 거기 공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안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안도.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상적으로. 들어왔다면 중과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발만 들여놓기만 해봐라. 중과를 할 테니까. 이거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기본 표준세율에 대해서 곱하기 5배를 중과를 한다. 이거야. 5배를 중과하자. 5배. 네. 5배를 중과하자. 근데 문제는 이 5배를 중과를 하는 건 좋은데 이걸 이대로 놔버리면 어떻게 하냐. 자, 재산세는 한 번만 내는 걸까요? 매년 내는 걸까? 매년 내는 거야. 그럼 매년 중과. 무슨 대역죄 줬어? 뭐 매년 중과밖에? 그래서 이거는 5년간만 중과를 한다 그래서 5년간. 이거는 5년간만 중과를 해요.
5년간.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를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5년간 하냐 이제 이걸 이해하자 이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해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외우면 어차피 까먹기 때문에 이해만 하자. 그렇죠? 이게. 자, 그래서 이런 중과세율 제도도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4번 재산세 부과 징수. 부과한다는 말이 뭐죠? 부과한다는 말 뜻은 세금을 결정해서 징수 거두어 드린다. 자, 이걸 부과 징수로 하는 거예요. 부과 징수 방법은 무슨 징수? 보통 징수. 자, 그러면 보통 징수의 반대말이 뭘까요? 보통 징수의 반대말. 신고납부. 보통 징수의 반대말은 신고납부야. 그렇죠? 그러면 보통 징수가 되면은 고의서가 발송이 되겠죠? 그러면 납기가 있겠지, 납기가. 납기. 근데 납기를 위반했어. 납기를 위반했어. 그러면 납기를 위반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겠죠? 가산세가 붙겠죠? 가산세가 안 붙어. 가산세가 붙는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 제가. 네. 가산세는 신고 납부를 안 했을 때 가산세가 있는 거지. 네? 다시요. 가산세라는 개념이 뭐였죠? 신고나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내야 되는 게 가산세야. 그렇죠? 아니 그러면 납기를 위반해서 늦게 내면은 그러면 가산세가 없으면 뭐가 있죠? 가산금이 있지. 기억납니까? 가산금. 가산금이 뭐였죠? 연체이자. 그렇죠? 아니 우리가 관리비도 아파트 관리비도 그 관리비 내역에 보면 납기내 얼마, 납기후 얼마. 그러면 그 납기금이 더 크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라 써 있냐면 가산금 써 있어요. 관리비도 똑같아요. 거기 보면 일반 가산금, 중가산금 본 적 있어요? 뭐 내가 내본 적 있어야지. 그냥 거기 보면 있어요, 그게. 그렇죠? 네, 지금 살림을 하고 있죠? 네. 네. 저 살림을 해야 됩니다. 네. 어저께도 이제 합격하신 분을 만났는데 그러는 거야. 막판에 남편이 너무 안 도와줘가지고 자기가 아주 그냥 그 시험 딱 60일 남았는데 그렇게 속을 새게 되는 거야.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집에 있으면 조용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지. 떠들어가지고 자기 공부 방해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자기가 뭐 구박을 했다. 집을 나가라. 떠들 거면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그 남편이 60일 동안 뭐 집에 나가 있고 네. 그래서 공부했다.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이 도와줘야 돼.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배우자한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해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번 딱 1년만 이해를 해달라.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다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도와줘야 돼, 이 공부도. 그러니까 내가 혼자 다 합격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도와줘야 돼. 그렇죠? 도와줘야 돼. 그래서 이제 딱 합격을 했더니 그렇게 구박을 이제 뭐 어쨌든 합격증을 딱 받아오니까 좋은 거지.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액자에다가 탁 만들어가지고 네, 액자 주문을 해놨다. 합격증 자체가 좀 약간 좀 허접해. 그래서 좀 이렇게 액자에다가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 액자 거기다 약간 금박지 좀 이렇게 있어주고 해주면 좋지요. 그렇죠? 네. 액자. 네. 액자와 플러스 부상도 받았다더라고. 구찌 뭐 이런 거 받았다더라고. 구찌 뭐 오 짝퉁? 아니야. 진짜 구찌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어쨌든 뭐 하다 이 얘기는 뭐였는데 어쨌든 보통징수 납기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아니라 가산금 이자는 내야 된다. 그렇죠? 가산금 이자는 내야 된다. 그다음에 5번입니다. 과세 기준 현재. 과세 기준 현재는 6월 현재예요. 주택분 재산세 납세문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라는 말 아시죠? 공시. 우리 공시법 배우잖아, 토요일 날. 공시된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얼마를 초과하면 6억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죠.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5가지가 대상물인데 이 대상물 중에서 과다 소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과하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토지가 들어가죠? 토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물 들어가나요? 건물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건물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러면 세입자의 임대료가 올라간다. 그래서 건물은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대신 이 건물에 딸린 대지 지분은 들어간다. 왜냐면 토지는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맞죠? 네. 그
그 다음에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주택은. 되죠. 그래서 토지를 과다 소유하거나 집을 과다 소유한 분들이 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은 이제 안 들어가요. 선박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항공기 안 들어갑니다. 항공기 안 들어가요. 선박 항공기는 들어가지 아니한다. 그래서 일정 요건의 토지하고 주택만, 일정 요건의 토지하고 주택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은 얼마를 넘어야 돼요? 6억. 그렇죠. 6억을 초과하는 자가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6번입니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인 경우. 자, 종합합산 대상은 어떤 토지를 말하느냐? 자, 종합합산은 우리 토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종류 했었죠. 뭐라고 제가 설명했냐면 우리나라는 땅이 많다, 적다? 적지 않다 그래서 적지 않다. 자, 나는 땅이 적지 않다. 왜냐하면 정토의 70% 이상이 뭘로 돼 있으니까 임야로 돼 있으니까 임야. 산으로 돼 있는 거죠. 산으로 돼 있다. 그러면 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겠지만 어때요? 임야는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죠? 그러니까 여기다 함부로 건물을 못 지어. 그렇죠? 물론 불법으로 지으면 돼요. 네. 자, 하지만 30% 남는 거 가지고 해야 돼. 근데 이 중에서 상당수는 또 대기업들이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땅 가지고 써야 돼. 그러면 땅을 막 써야 돼요? 아껴 써야 돼? 아껴 써야 돼. 그렇죠? 그러면 아껴 쓰자는 말을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의 용어를 빌리면 그걸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 효율성. 들어봤나요? 효율성.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껴 쓰자는 거야. 만약에 땅이 남아들면은 효율적으로 쓸 필요가 뭐 있어요? 막 쓰면 되지. 그렇죠? 전 세계에서 땅 제일 넓은 데 어디야? 러시아. 시베리아 나 2만 평 갖고 있어. 시베리아 2만 평. 시베리아 2만 평이 비싸. 여기 평택에 있는 땅이 비싸. 그렇죠. 시베리아에다가 건물 지으면 다 얼어버릴 거야, 다.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데는 땅값이 올라갈 리가 없어요. 뭐 다 땅 워낙 넓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어때요? 농장들 갖고 있는데 그 주인들이 보통 갖고 있으면 몇만 평. 선생님 땅이 어딘데요? 여기서부터 저기 지평선까지.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못 쓰는 땅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땅값 얼마 하겠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렇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을 아껴 쓰자. 효율적으로 쓰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 토지 중에는 규제가 돼야 될 토지가 있고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할 토지가 있다더라.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면 규제를 해야 될 토지는 우리가 합산해서 과세한다고 그랬나요? 분리과세한다고 그랬나요? 날라갔네. 날라갔어. 합산해서 과세한다. 무슨 과세한다? 합산. 네. 합산과세. 합산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세법상 합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불리한 거야. 무조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합소득세 들어봤죠? 종합소득세. 5월달은 종합소득세 납부에 다릅니다. 그러면 종합되는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금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합산이라는 단어가 들으면 무조건 불리한 거예요.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률이 올라간다는 뜻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합산과세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 지난 시간에 뭐냐면 종합합산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 합산 토지가 있다더라. 그러면 종합합산은 어떤 토지냐면 비사업용 토지를 종합합산. 비사업용이란 건 뭘까요? 지상정착물이 없는 땅, 건물이 없는 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별도 합산은 영업용 토지. 네, 영업용 토지야. 그럼 영업용 건물에 딸린 토지들, 이런 땅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사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합산하고 별도는 별도끼리 우리가 합산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규제가 되지 않는 토지는 합산하지 말자. 그럼 합산하지 않는 토지를 무슨 과세? 분리과세. 그렇죠? 합산하지 않는 토지를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를 한다. 그렇죠?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를 한다. 이걸 분리과세라고 했었죠. 분리과세. 그러면 분리과세 되는 토지라는 것은 농지라든가 공장 용지라든가 등등등의 땅을 말한다. 농지나 공장 용지 등등의 땅을 말한다. 이런 거 있었어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6번에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니까 어떤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비사업용 토지, 나대지라든가 잡종지라든가 이런 토지는 국내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5억. 그러니까 무조건 종부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합산을 해서 공시지가가 넘어가야 돼. 일정 기준액을.
그러니까 이 기준액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5억이다. 그렇죠? 네. 5번의 주택은 얼마? 6억이다. 이렇게 했었죠. 그다음에 7번의 별도 합산. 별도 합산 어떤 토지? 영업용 토지. 이런 토지는 왜 규제하느냐? 모자라. 영업용 토지는 모자라. 그러니까 왜 모자란 토지를 왜 당신이 독점 소유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합산 기준 금액이 얼마 초과? 80억. 네, 이런 숫자들은 나중에 꼭 외우셔야 됩니다.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8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뭐에 대한 종부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 토지도 들어가고 주택도 들어가는 거죠. 네, 하지만 건물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놓친 부분들 체크해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면은 네, 이런 말 그대로 종합 합산한 금액이 있으면 이렇게 합계를 낸 금액이 있으면 이 합계 금액을 공시한다고 그랬어요. 공시. 그렇지? 이걸 공시가액의 합이다. 거기서 마이너스 일정 기준액을 빼주는 거야. 기준액을 빼주고 기준금액을 넘었을 때만 종부세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얘도 재산세처럼 똑같이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해준다 그랬어요. 똑같이. 그 다음에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하자.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라 기준액을 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봤던 주택은 내가 아파트를 둘째, 셋째 갖고 있다. 그러면은 기준액을 넘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토지를 내가 갖고 있다. 5억을 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건물에 따른 토지는 80억을 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금액을 넘는지 안 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 그 금액에다가 이 비율을 곱한다. 왜 비율을 곱해주냐면 역시 이 금액도 공시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멈춰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에 뭔가 비율을 곱해서 가격을 좀 조정해 주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비율을 곱해 주자. 그 다음에 누진세로 가자.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부세까지 했고, 자,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로 갑니다. 저희 교재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에 양도소득세. 311페이지에 가보시면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그러면은, 이름이 얘는 뭐죠? 소득세죠?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양도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양도라는 말은 우리 일상 용어에서 잘 쓰지 않죠? 네, 우리가 양도라는 것은 팔았다. 직역하면 팔았다. 처분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법률 용어를 해석하면 양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무상양도, 유상양도. 이렇게 얘기하지요. 네. 그러면 먼저 소득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득세. 그럼 이때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라는 거는 누구의 소득을 말하냐? 개인의 소득이에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 활동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국세를 우리는 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도 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죠? 자, 문장은 이게 한 문장이지만 이 한 문장 정의에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제가 이제 세법적으로 다 풀어볼게요. 네. 그러면 이때 소득은 누구의 소득? 개인의 소득이야. 개인의 소득이다. 그러면 개인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비개인? 법인. 그렇죠? 법인은 기업을 말하겠죠. 자, 그러면 기업이 어떤 돈을 벌어서 만약에 소득을 얻는다. 그러면 그 기업은 어떤 세금을 내야 되죠? 법인세. 그렇죠? 법인세. 네. 자, 그러면 이 개인이 바로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개인이 납세무자가 된다 이거예요. 납세무자. 그러면 이 납세무자가 되게 중요한데 납세무자 중에는 크게 우리가 거주자라는 납세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비거주자라는 납세무자가 있어요. 이렇게 둘로 쪼개집니다.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이렇게 나눠져요. 거주자, 비거주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거주자세요? 비거주자세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다시 질문. 나는 거주자다, 비거주자다? 거주자지. 여기 비거주자 계세요? 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이분이 중국 분이야. 중국 분인데 우리나라로 시집 온 거예요. 진짜 중국 사람이야.
근데 합격을 했어.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떻게 공부했냐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법을 듣는 거야. 지금 한국 사람이 우리도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정했는데 이걸 중국 사람이 그걸 갖다가 듣고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니까 한국에 좀 살아나서 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거를 뭐 중한사전 찾아보고 뭐 한중사전 찾아보고 그걸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인용 공부해서 합격을 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뭐 전혀 한국 사람은 똑같으니까 그랬더니 말이 어눌해. 그래서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했더니 중국에서 왔다는 거야. 15년 5년 됐는데 이게 공부를 이제 해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사람도 지금 이거 학교 갑니다. 외국인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학교를 해야 돼, 그렇죠? 우리는 한국어를 쓰고 있잖아. 거긴 중국말 쓰는 사람도 하는 거니까, 그렇죠?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들리는 건 영어로 들리니 어떻게 해, 그렇죠? 분명히 한국말인데 저기 영어로 들려, 그렇죠? 그러면 이걸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거주자 비고 나눈 이유가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요. 거주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이든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으면 그 국의 소득까지도 신고 대상이 되는 거야. 이것까지도 신고 대상이 되는 거야. 이것까지도. 국내에서 번 소득이든 외국에서 번 소득이든 다 신고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돈을 벌고 또 중국 가서 또 무슨 비즈니스에서 돈을 벌면은 그것도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비거주가 되면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만 신고를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는 거주자가 유리해요? 비거주가 유리해요? 비거주가 유리한 거지. 그러니까 거주냐 아니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 시험에서도 간혹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거주자인 우리는 되게 불리한 거죠. 불리한 거죠. 왜 불리하죠? 뭐가 있어야지 불리하지. 해외 소득이 있어요? 네? 해외 소득이 있을 때 불리한 거지. 뭐 있어야지 불리하지. 그렇죠? 현실은 불리하지 않다. 근데 이론적으로 불리하다 이거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거주자. 그럼 거주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183일 이상,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고 그래요. 그럼 183일이면은 6개월이야, 보통 6개월. 응? 6개월. 그러면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국적 불문이에요, 국적. 국적 불문. 국적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다.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인데 우리 여기 평택에 와가지고 뭐 외국인 어학원에 1년 정도 있는 걸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1년간 영어를 가르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분은 외국인일지라도 거주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우리나라 다 합산식으로 하도록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외국 사람들이 그걸 안 채우고 중간에 다시 나갔다가 다시 오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합산식으로 해야 되거든. 근데 그 기준이 183일로 강화돼 버렸어. 183일. 그러면 옛날에 1년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83일만 넘어가 버리면 우리나라 체감이 이 사람은 거주가 되는 거야. 국적과는 관련이 없어요. 세법상은.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거주자로 분류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182일만 머물다가 나가버리면 되죠. 그렇죠? 182일만 머물다 평택항에서 출발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그 출입국 기록만 나면 돼. 한번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걸 피할 수 있는 거지, 이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소득은 일정 기간, 왜 이게 필요한 거냐면, 아니, 그럼 내가 여기서 중개업을 했다 이거야. 그럼 내가 지제역 근처에서 중개업을 하는데, 그러면 몇 년치 소득을 신고해야 되느냐 이거지. 보통 몇 년치 소득을 신고할까요? 그렇지, 보통 1년 단위로 하겠죠. 그래서 얘는 1년치 소득을 신고하는 거야. 그럼 요 1년을 뭐라고 하느냐? 요 1년을 과세 기간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과세 기간. 자, 과세 기간이라는 말 처음 나왔어요. 우리 민법에도 기간이라는 말 나오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기산점, 만료점 막 나오는데. 자, 그럼 얘는 과세 기간이 어떤 거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얘는 0년을 따라가요. 0년. 0년이 뭘까요? 0년. 달력의 1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도 1년이잖아. 만약에 4월 1일부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도 자 1년이 되려면 몇 월 며칠이 돼야 될까? 3월 말. 그렇죠? 하나씩 밀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3월 말. 이것도 1년이잖아. 이것도. 맞죠? 근데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야. 이거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과세 기간은 0년을 쫓아간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때를 말한다 이거죠. 요 1년을 말하는 거예요. 요 1년간 발생된 소득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금이 12월 달인데 12월 달에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뭐 납품을 하면은 납품업자들한테 구매가에서 계산서 안 끊지 말라고 한다고. 그렇죠? 왜? 매출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고만 시키시고요, 사장님. 저기 내년 2월에서 끊으세요. 왜? 바쁘거든. 계산서 끊으면 신고를 해야 되니까 바쁜 거야. 그런 것도 있고 또 매출하는 입장에서 어때요? 12월 달에 매출 막 잡혀버리면 이걸 신고해야 되거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막 넘기는 거죠, 이게. 우리 중개보수 받을 때도 뭐야? 저기 중개보수 날짜를 그 다음 기로 이월시켜버리면은 어떻게 돼? 내가 요때 번 돈이 좀 많으면, 그렇죠? 요걸 이월시켜버리면 그건 내년 신고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2월 달에는 개선서 발급들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또 바쁘기도 해. 성년 모임도 가야 되고, 크리스마스 가야 되고, 뭐, 바쁘기도 해. 그렇죠? 네.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영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영년에 발생한 활동소득. 자, 중요한 거는, 그럼 무슨 소득이 있냐 이거야. 개인이 벌 수 있는 소득이 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이 활동소득. 요게 바로 과세 대상이에요. 과세 대상. 과세 대상. 자, 그러면 소득세 과세 대상은 어떤 것이 있느냐. 개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은 다양한데, 일단은 이자 소득이 있죠. 이자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금 적금. 그렇죠? 예적금. 근데 워낙 요즘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갈수록 요 예적금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의미가 없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도 시드머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적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가 배당금.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보통 제가 어떤 이런 투자자들 강의 가면은 여러분들 주식을 해가지고 돈 버신 분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다 고개 숙여. 그렇죠? 주식은 아픔이 많아요. 아니면은 기쁨이 많아요. 그렇죠? 가슴이 저물어져. 내가 왜 그 말 믿고 해가지고, 그렇죠? 자, 그럼 이건 주식이에요. 주식과 관련된 거다. 그러면 이제 배당주죠. 배당주. 그러면 우리가 대기업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럼 배당주죠. 배당은 받는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사업. 그럼 부동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많은 사업이 있는데 부동산 관련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무슨 임대업, 그렇죠? 임대업이 있을 수 있겠지. 또 여러분 지금 따고자 하는 게 공인중개사니까 뭐죠? 중개업, 그렇죠? 중개업. 또 뭐 있을까요? 매매업, 샀다 팔았다를 막 반복하는 거.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매매업이죠, 매매업.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점포주택 얘기했는데 점포주택을 지어서 개발해. 짓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짓는 걸. 건설해죠, 건설. 그런 걸 건설업이라고 하죠, 건설업. 자, 그래서 이런 임대업도 있고, 중개업도 있고, 매매업도 있고, 건설업도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사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가 근로는 이제 급여 등을 말하죠, 급여 등을.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둘 중에 하나지 이제 딴 분들이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이거를 개업 중개사로 가는 게 좋을 거냐 아니면 내가 소속 공인 중개사로 활동하는 게 좋을 거냐 그렇죠? 그런 고민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 소속 공인 중개사가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직장이 되는 거죠. 급여를 받는 거니까. 그러면 근로소득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만약에 개업 공인 중개사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사업소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지. 아니면 이제 소공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개업 중개사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도 여러분들이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취업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되는 거죠? 보조원, 중개보조원. 요즘은 중개보조원도 중개법상 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냥 못 들어가. 요새는 다 교육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 받고 취업을 해야 된다. 왜? 중개보조는 뭘 알아야지 상담을 할 거 아니야 이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가 이제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 받는 거 있죠. 매달 얼마씩 받는 거. 뭐라고 그러죠? 매달 얼마씩 받는 거. 연금소득. 그렇죠? 연금. 그러니까 연금도 우리가 이제 내가 직장을 다니면 연금을 띄죠. 뭐 국민연금, 군인들은 군인연금, 또 개인연금, 그렇죠? 이런 것도 많이들 가입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가 이제 내가 우리 매주 토요일 날 뭐 하는 게 있습니다. 추첨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로또. 그렇죠? 매주 토요일 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안 오면 그런 줄 아세요. 안 오시면 그런 줄 아세요. 네.
욕을 하시겠지만 하여튼 당첨이 된 거야. 자, 그러면 로또에 당첨됐어. 그럼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합격할 확률보다 더 높아요, 낮아요? 그렇죠. 더 높아요? 네. 그럼 안 됩니다, 벌써. 네. 그러면은 내가 로또에 당첨됐으면 반복적인가 우발적인 거야? 우발적인 거야. 이렇게 우발적으로 내가 어떤 그 소득 얻은 거야. 아니면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손해배상금을 받은 거야. 그렇죠? 그런 게 우발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우리는 기타 소득이라고 그래, 기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을 기타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어.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면 뭐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퇴직금, 퇴직소득.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요 직장에서 번 돈하고 퇴직금하고 뭘 하나 팔아야 돼. 그러면은 부동산을 팔아서 생기는 무슨 소득? 양도소득. 그렇죠? 네, 부동산을 판 거죠. 네. 그러면 결론이 뭐였냐면 요 이자부터 기타까지는 종합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종합. 이게 바로 종합소득이에요. 종합소득.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개업을 하면서 임대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 요 임대업 소득하고 요 급여 소득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합산해서 신고해야 돼요. 요걸 무슨 소득? 종합소득. 이해하시겠죠? 종합소득. 이런 걸 종합소득이랍니다. 반면에 퇴사해서 내가 퇴직금을 받거나 부동산을 팔았을 때 생기는 퇴직금 소득, 양도소득은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소득을 뭐라 하냐면 분류과세소득. 무슨 소득? 분류과세. 분류. 소득이 분류된다 이거죠? 분류과세 소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합산을 할 거냐 말 거냐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땅 팔고 집 팔고 건물 파는 소득은 내가 다른 요 임대업, 중개업 소득하고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1년간 중개해서 중개로 번 돈하고 내가 부동산 판 소득은 합산하지 않아요. 그럼 합산이 유리한 거야? 분류가 유리한 거야? 그렇지, 분류가 유리한 거죠. 합산이 제가 합산자가 들어가면 좋은 게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부동산 관련 사업 소득은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를 하고 반면 부동산을 처분해서 발생한 소득은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걸 무슨 과세? 분류과세.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소득을 합산도 하고 분류도 해서 소득을 나눈 다음에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과하는 방식은 고지냐 신고냐. 얘는 신고야 신고. 얘는 신고하고 납부도 돼 있어요. 신고하고 납부도 돼 있어요. 신고 납부합니다. 다만 요 신고가 얘는 예정 신고라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확정 신고라는 제도가 있어요. 요건 나중에 이제 또 뒤에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 예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리 한다 이거죠. 미리. 확정은 나중에. 그렇죠? 자, 그러한 국세다. 국세니까 이거는 세무서에다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관할 세무서에다가 내면 돼요. 관할 세무서. 관할. 그럼 관할이 바로 뭐야? 납세지예요. 관할을 정해준 걸 납세지라고 해요. 그러면 이 납세지는 주소지로 돼 있어요. 왜 주소지이냐? 왜 주소지이긴? 이 납세 문제가 개인이잖아. 그럼 개인이 사는 곳을 어디라고 그래요? 주소지라고 하지. 그렇죠? 그럼 개인의 주소지. 주소지 세무서에 가서 신고 납부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이게 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이 한 문장 속에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다시 정리요. 자, 소득세라는 것은 어떤 세금이냐? 개인인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눠서 대부분 거주자 되겠죠. 거주자로 분류가 되면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되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신고한다. 그러한 개인이 일정 기간, 그래서 일정 기간은 1년을 말하는데 영년주의를 또 쫓아가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발생한 활동소득, 어떤 소득이 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이 소득은 합산해서 신고한다. 그럼 내가 직장도 다니면서 사업도 하고 있다. 돈을 모으니까 예적금을 탔어. 이자가 나오죠? 또 주식투자해서 배당금도 나와. 그럼 다 합산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자, 반면에 퇴사해서 퇴직금을 받거나 부동산을 팔았을 때 생기는 소득은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분류과세한다 그랬어요. 분류과세한다. 이렇게 우리가 소득을 분류과세하기도 하고 종합과세하기도 해서 부과하는 방식은 무슨 방식? 신고납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정제도도 있고 확정제도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확정신고를 하지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예정신고라는 제도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확정신고를 합니다. 그럼 확정신고를 5월 달에 하죠, 5월 달. 우리 종합소득세 5월 달에 하잖아요. 5월 달에. 5월부터 5월 말까지. 그렇죠? 그러면 이 신고는 어디 가서 한다?
관할 세무서가 어디다? 주소지 세무서. 주소지를 뭐라 한다? 납세지. 그럼 납세지 주소지 세무서 가서 납부하는 국세를 뭐라 한다? 소득세.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범에 걸려 있는 것은 자, 이자 소득 시험에 안 나옵니다. 배당금 안 나오고 사업 나올 수 있죠. 근로 안 나오고 연금 안 나오고 기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지금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법 양이 좀 줄어드는 거지. 이거 원래 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격을 하셔도 세법은 사실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전체 내용 중에 한 3분의 1밖에 안 배우는 거야. 그 정도 하고 합격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 다 맞느냐? 반 맞고 그냥 합격을 하는 거지. 뭐. 한 8문제, 한 10문제 맞고 합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합격을 해도, 이제, 가서 이제, 현장 가면은, 세금에서 물어보면은 막 이제, 잠깐만 이제 화장실. 손님 기다리는 거 안 나타나는 거야. 그렇죠? 그 세금 모르니까. 그러면 저 화장실 가서 전화합니다. 세법 교수님들한테. 막 전화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한 번 어떤 분이 전화 왔어. 그랬더니 가만히 듣다 보니 세법이 아니라 중개법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중개법 헷갈린 거야, 이 전화번호가. 그래서 중개를 보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아니 교수님 어쨌든 지금 급하니까 답변해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내가 중개법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줬지. 앞으로는 세금만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 중개법 선생님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임대업이라든가 최근에 시험에 나오고 있는 것은 이 임대업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 거고 퇴직금도 시험에 안 나와요. 퇴직소득도 양도소득 요 두 가지가 이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럼 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차 한잔 마시고 하겠습니다.